조선시대 기생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흔히들 웃음과 노래를 팔고 가끔 몸까지 파는 그런 여자들을 기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극에서 자주 나온 간드러지는 말투로 남정네들의 심금을 울렸던 느낌의 기생은 사실 일부의 기생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기생은 일제에 의해 매춘부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기생은 매춘부라는 인식은 이 일제강점기와 현재 사극들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매춘부는 들병이 화랑유녀, 작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들병에는 들병에 술을 담아 떠돌다 다니며 술도 팔고 몸도 팔고 하는 여자들이었고, 화랑유녀는 절 주변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였으며, 작부는 술집에서 술과 몸을 파는 여자들을 말했죠. 이와 같이 기생의 몸을 파는 매춘부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자들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생의 신분은 제일 낮은 신분인 천민이었죠. 하지만 운 좋게 부자인 양인이나 양반의 첩이 되면 돈을 사용해 천민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기생은 관아에 등록이 된 기생만이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기생들의 명단인 기적에 이름이 한번 오르면 신분은 천민이 되었죠. 그래서 혹시나 기생이 자식을 낳더라도 천민 신분은 대물림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생활 수준은 중산층 이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들은 천민이었지만 교양과 기품이 있는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재능과 성격, 인품 등 엄격한 교육을 거쳐 프로 기생을 양성했고, 기생을 일종의 제도와 같이 정착시켰으며 나라에서 직접 기생들을 관리, 감독했죠. 그들은 장학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기생들의 교육을 맡은 사람들은 은퇴한 퇴기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선배로부터 기본적인 춤과 노래, 악기나 서화, 시조 등을 배웠으며, 높은 관리를 대할 때 필요한 예의나 고상한 말투와 행동도 배웠죠. 어린 기생은 준하를 보며 성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을 거쳐 프로 기생이 되면 궁이나 관아 같은 곳에서 열리는 잔치에서 각종 춤과 노래를 하며 흥을 돋구었고, 이 일 외에는 백성들이나 마을에서 벌이는 각종 잔치 등에도 참여했죠. 게다가 그들은 장학원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춤과 노래들을 민간으로 퍼뜨려 문화나 예술에도 기여를 많이 하기도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전승되는 전통예술의 상당수는 기생들에 의해 전승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전통예술을 가르치고 후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도 겸했죠. 높은 수준의 기생들 때문에 양반들은 기방오보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기방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기생은 돈이 필요한 처지이니 손님들 기분을 맞춰주고 돈을 뜯어내는 일을 흔했기 때문에 기생과의 약속을 믿지 말고, 기생 앞에서 어설프게 시를 짓고 문자를 읊다가 개쪽을 당하거나 정말 문자를 잘 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는 지 잘난 척만 하는 꼴이니 이러나 저러나 본전도 못 뽑을 확률이 높으니까 문자를 읊고 자랑하지 말 것을 오불에 있었죠. 또한 기생들을 말하는 꽃이라는 뜻의 해어화라고 부르는데, 이 꽃으로 비유되는 기생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건 이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여겨 꽃을 선물하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문이 열렬히 자랑하지 않는 것, 이 5가지가 기방오불이었죠. 이 기방오불 중 2번째를 보면 웬만한 양반들도 기생들 앞에서 글 좀 쓰고 문장 좀 한다고 거드먹거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근데 정말 의아한 점은 기생이 머무는 곳인 기방에는 원래 양반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풍류를 즐기거나 잔치 때는 기생들을 양반이 노는 곳에 불러올 수는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일부 지체 높으신 양반들과 왕족들은 기방에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조선 후기에는 중인과 평민들도 돈만 있으면 기방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생들은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지기도 했는데요. 명나라나 청나라의 사신이나 관리들이 조선으로 올 때면 밤에 그들의 침소로 기생을 들여보내 접대하게 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반개수록에는 오늘날 관아에서 창기를 길러 사객이 오면 그들을 접대하게 했는데 이들을 반기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관아에서 사신들 접대를 위한 창기를 양성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난 후 청나라의 사신들은 과도하게 기생들과의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이에 열받은 기생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기생을 1, 2, 3패로 나누었는데요. 1패 기생은 궁에서 행하는 잔치에 불려가 왕의 앞에서 춤과 노래를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만큼 박학다식하며 교양과 기품이 있는 기생들이 일패기생이 되었고, 이들은 각자 집과 굉장한 재산도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을 하기도 했죠. 또한 양반들조차 웬만큼 높은 사람 아니고서는 일패기생을 불러 놓을 수조차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패기생은 관기와 민기로 나뉘는데, 관기는 높은 벼슬을 가진 양반들을 상대했고 민기는 일반 양반을 상대했다고 하죠. 원칙적으로 매춘은 금지였지만 높은 벼슬의 양반 첩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기생들은 암암리의 매춘이나 양반과의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삼패기생은 일반 평민을 상대하는 기생인데요. 그들은 노래도 춤도 팔았지만 몸을 팔기도 했다고 하죠. 기생은 매춘부라는 이미지 또한 삼패기생 때문에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몸을 파는 기생들을 창기라는 명칭으로 불렀다고 하죠. 그들은 상대한 손님은 주로 양반 집안의 한량 자식이나 돈 많은 중인이나 양민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관기제도는 1894년 가보개혁 당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이라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죠. 1908년이 되자 일제는 기속 단속령과 창기 단속령을 공포하면서 춤과 노래를 하는 기생과 몸을 파는 창기로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방을 열기 위해서는 경찰청에 신고 후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했으며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했죠. 이때 탄생한 기생조합은 상업공간 같은 곳에서 기생을 부르면 그곳으로 기생들이 출장을 가서 춤과 노래를 하고 다 하고 나서 수수료를 받거나 시간당 돈을 받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많은 일본인들이 유명한 기생들의 화보집이나 엽서 등을 팔아 많은 돈을 벌기도 했죠.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으로 인해 전통 춤과 노래를 하는 기생제도와 기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매춘에 하는 창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조선시대의 프로 예능인이던 기생은 거의 다 없어졌고 그나마 굉장히 유명했던 기생 몇몇만이 해방 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있었죠. 그러나 고급 음식점이던 요정에서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특권층을 상대로 기생과 비슷한 식의 춤과 노래도 하기도 했고 심지어 매춘 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197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매춘 관광인 기생 관광을 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이러한 일들은 조선시대 기생들이 하던 풍류를 제공하거나 춤과 노래 등 예술 활동을 하던 것과는 다르게 매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조선시대 기생과는 거리가 멀죠. 비록 천민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춤과 노래는 따라올 자가 없었고 양반 뺨치는 굉장히 높은 학식까지 겸비했던 조선시대 기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2패, 3패 기생들의 은밀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패 기생들은 원칙적으로 매춘의 금기시대였지만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의 첩이 되기를 원했던 기생들은 암암리의 매춘이나 양반과의 잠자리를 가졌었죠. 또한 3패 기생들은 창기라고 불리며 양반 집안의 한량이나 돈 많은 중인 양민들에게 매춘에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이 3패 기생들의 영향으로 기생은 매춘부라는 이미지가 심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은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생들에게도 그들만의 피임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독특하고 재미있기도 한 그런 피임법들이 많았는데요. 기생들은 주로 배란일을 계산해 가임기 때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긴 했지만 지금과 같이 정확한 가임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체외 사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피임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아니었죠. 그리고 어쩔 때 기생들은 양반들과 잠자리를 하기 전 의원을 찾아가서 뭔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호지였죠. 창호지를 질 속에 넣어 자궁 입구를 막아 정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비단 같은 부드러운 천을 창호지 대신 질 속에 넣기도 했죠. 실제로 창호지가 남자들의 양기를 막아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기는 막아줄지는 몰라도 정자를 막아줄지는 의문이네요. 또 굉장히 독특한 피임법도 있었습니다. 성관계 직후 뒤로 7발자국 정도 폴짝폴짝 뛰어가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도 했죠. 당시엔 임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던 시대라서 조금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성격이 짙은 피임법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조선시대 콘돔도 있었죠. 그것은 바로 돼지 창작 콘돔인데요. 고기가 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콘돔은 굉장히 돈이 많은 고위층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돼지 창작 콘돔은 기원전 1000년쯤에 그려진 이집트 벽화에서도 나타난 유서 깊은 콘돔 스타일이긴 하죠.
워낙 비싼 만큼 돼지 창자 콘돔은 한 번 사용한 다음에 다시 우유에 넣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 다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했을지는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또한 관계 후에 소금물로 질속을 씻는 방법도 피임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피임 방법은 굉장히 비위생적이어서 위험한 방법이기도 했고 피임률 또한 굉장히 낮았다고 하죠.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기생들은 또 독특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방법 또한 기상천외한 특이한 방법들이 많은데요. 남의 집 세 곳의 문턱이나 도둑놈의 지팡이를 갈아서 먹으면 낙태가 된다고 믿었죠. 또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독이 강한 독약이나 독초를 먹어버리는 것인데요. 이건 태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양의 간장을 한꺼번에 들이키거나 매운 고추를 엄청 많이 먹는 방법도 있었고 일본의 옛 기록에는 고추를 많이 먹으면 몸에 열이 올라와 여성들은 낙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또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경사진 곳에서 구르는 방법으로 아이를 유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고도 합니다. 말하는 꽂힌 기생들에게는 매창불매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는 팔지만 몸은 팔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신들의 화려한 춤과 노래를 보여주는 예술의 경지까지 가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웃음과 술을 팔고 몸도 파는 매춘복까지 있을 정도로 기생이라는 한 가지 직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기생들이 말하는 꽃이라는 뜻의 해어화라고 불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창불매음까지는 되지 못했던 것 같은 씁쓸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초라하면서도 화려한 삶을 살았던 기생들의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어느 나라에서나 노예나 노비들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도 역시 그랬었죠. 조선시대에는 노비 종목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비 종목법은 어머니가 천민이라면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자식은 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인구에서 10% 정도만 차지하던 노비의 수가 나중에는 40에서 50%에 달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죠. 조선 인구의 약 절반이 노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노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노비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노비가 평민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었지만 평민이나 양반들이 노비를 죽이는 경우에는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죠. 또한 주인이 노비를 아무 이유 없이 처벌하거나 살해했을 때도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았어야 했지만 핑계만 대면 그만이라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비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학대를 받기도 했죠. 특이한 점은 조선의 노비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같은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노예제도였는데요.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할 정도이죠. 로마와 같은 고대 국가에서도 다른 종족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노예로 부렸으면 부렸지 같은 종족을 가축과 같은 노예로 만드는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대 로마에서는 똑똑한 노예들이 주인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도 했고 학교의 교사가 되기도 했죠. 아니면 주인들의 사무나 회계를 담당하기도 하거나 의사 등의 전문직도 하는 등 당시 노예들은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라고는 해도 어느 정도의 대우는 해줬던 것이죠. 몽골 같은 경우에도 노예가 되면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조선처럼 노비 신분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면천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던 건 아니었죠. 그만큼 조선의 노비는 다른 어떤 나라의 노예보다 훨씬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큰 전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민들의 삶의 질 또한 같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가족을 노비로 파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요.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나 딸을 파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특히나 남자가 노름에 빠져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채무자에게 부인이나 딸을 빚 대신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나 딸의 신분이 평민이었다가 한순간에 노비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조선에는 전문적으로 노비들을 사고 파는 상인들까지 생겨났으며 그들은 지방으로 가 싼값의 여자 노비들을 산 다음 큰 대도시로 가서 다시 되팔았는데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에 되팔다 보니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비로 팔려간 여성들은 이후 엄청난 노동과 심지어는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설사 주인이라 할지라도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성폭행, 살해 등은 금지돼 있었지만 처벌된다 하더라도 형벌이 엄청 가볍거나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죠. 또한 노비들은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에 자신의 주인을 고소할 권리 자체가 없었고 이런 경우 누군가가 고소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양반을 고소하고 노비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일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만약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에는 관아에서 그 고발을 받아주지 않았고 피해자인 노비가 곤장 100대를 맞았으며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지는 처벌을 받았죠.
나중에는 주인이 영모를 꾀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인을 고발하면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여자 노비들은 차라리 죽을 거 아니면 주인에게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인을 관하에 고발한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죠. 거기다가 자신이 팔려온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준다 해도 이미 주인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평민으로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자 노비들은 이런 비참한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는데요. 낮 동안에는 죽어라 일만 하다가 밤이 되면 주인이나 주인 집 아들의 성놀이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반항도 하지 못했죠. 싫은 티라도 내다가는 엄청난 폭행을 당할 게 뻔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당하고만 있으면서 그저 이 끔찍하고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착취를 당하며 살아오던 여자 노비들은 주인이 정해주는 외거 노비 혹은 평민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죠. 심지어 여자 노비가 결혼한 남편과 살고 있는 곳으로 주인이 찾아와 남편을 밖으로 내쫓고 또다시 여자 노비를 겁탈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다른 곳에 살더라도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 여자 노비가 낳은 자식들은 모두 주인의 노비가 되면서 그렇게 주인의 재산 또한 늘어났습니다. 주인은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 노비가 된 아이들을 마음대로 팔아버리기도 했죠. 한마디로 가축이나 물건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폭정을 못 참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엔 전문 노비 사냥꾼들인 추노꾼들에게 다시 잡히거나 아니면 노비 매매상들에게 납치되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수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특히 여자 노비들이 도망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으며 여자 노비들조차도 도망갈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주인의 충실한 노동력과 성놀이개가 되어 평생을 살아야 했죠. 그녀들에게는 더 끔찍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도 노비들이 늘어나고 평민들이 줄어들면 세금도 덜 거칠 뿐만 아니라 군역을 지지 않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비의 수를 줄이고 평민의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로 면천을 해주는 노비들의 경우 군역과 납세의 의무가 있었던 남자 노비들에 한해 면천을 해주었고 여자 노비의 면천에 대해서는 조선 조정은 조금의 관심도 없었죠. 그저 세금과 군역 때문에 면천해 준 것이지 그들이 불쌍해서라던가 인권이 있단 거는 개나 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노비들의 신분 탈출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노비가 주로 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는 남자 노비는 거의 없어지고 여자 노비만 남게 되는 이상한 현상까지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자 노비들은 비록 면천되었지만 소장농이나 머슴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노비였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여자 노비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노비 일대와 평민 일대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납세와 군역의 의무만 더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여자 노비는 대를 이으면서 끝까지 노비였으며 그렇게 평생 온갖 착취를 당하며 살았죠. 그렇게 제대로 된 성씨도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던 노비들은 외모도 평민들과는 다르게 해야 했고 의복 또한 그들과 다르게 하고 다녀야 했을 정도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노비제도 역시 사라지게 되었지만 노비들은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전 주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풀려났으나 경제적으로는 자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을 받으면서 주인 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개혁은 일어났지만 현실적으로 노비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 오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비는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시골에서는 노비 비슷하게 존재했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섬노예나 지적장애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악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죠. 이렇듯 어느 나라보다 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노비들은 현대에 와서야 겨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신한 염전노예와 같은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신분제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네요. 조선시대에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던 노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천민은 아니었지만 천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뱃사공이나 묘지기, 어부, 광부, 광대 등 이른바 신량역 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비록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었지만 하는 일이 천하다는 이유로 천민 취급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시절 이 신량역 전층보다 더 천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백정입니다.
백정이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특정 계층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현대인들이 흔히 알기로 백정들은 옛날에 소나 돼지 등 동물을 잡고 해체해서 파는 일을 했던 도축업자로서 조선시대에는 천민인 노비보다 더 천대받았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백정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실 도축업자들이 역사적으로 백정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세종 이후의 일이었으며 그전에는 백정이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세종 이후에도 도축업자들을 백정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정이 다 도축업자라는 말은 아니었죠. 정리해보자면 도축업자 또한 백정에 속해 있을 뿐 백정이란 도축업 이외의 다른 직업군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단어였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히 파고들자면 백정은 어떤 직업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혈통 혹은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백정은 중국의 수나라에서 온 말로 당시에는 그냥 일반 백성을 뜻하는 단어였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정들의 시초는 바로 고려시대 화척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려시대부터 악명 높은 범죄 집단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강도질과 방화,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죠. 고려 말에 홍건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그들이 침략하기 쉽게 길 안내를 해주기도 했으며 자신들이 외구인 척 꾸며서 민가를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도 않았고 노비와는 달리 한 곳에 매여 살지도 않았죠. 화척들은 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사냥이나 도축, 고기 판매업 등의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하네요. 고려사에서는 고려가 후백제를 정벌했을 때 고려에 굴복하지 않은 대가로 압록강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화척이라 기록돼 있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밝혀진 사실은 이들이 고려인이 아닌 북방민족 출신으로 고려의 포로로 잡힌 거란인의 후손들과 동북지방에서 흘러들어온 여진인들, 그리고 고려에 귀화했지만 끝내 정착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유목민족 출신들의 연합체로 짐작됩니다. 고려 영토에서 살던 이민족들인 거란인이나 여진인들이 고려 사회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지킨 것이죠. 이들은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농경민들보다 잘하던 사냥과 축산, 도축 및 고기 판매업을 주로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마을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백정을 기술자로 존중해 주었고 유럽에서도 일부 계층만이 그들을 안 좋게 볼 뿐 사회 전체 분위기는 백정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되었으며 유대인의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깨끗한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종교적 가르침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랍비가 백정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한국에서 유난히 백정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은 백정 대다수가 이민족의 후예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 민족의 전통만을 강조했던 것도 모자라 온갖 범죄 행위를 일으켰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조선 초 세종은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화척들까지 모두 양민으로 받아들이며 국력을 키우려 했는데요. 때문에 화척들을 백정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이들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문제는 이들의 생활상이 당시 조선의 일반 농민들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유목민의 후예들이다 보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온 부족민들이 말을 타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집단이었는데 이들을 강제로 정착을 시키다 보니 익숙하지도 않은 농사일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타고 무기를 휘두를 줄 아는 능력을 살려서 강도질을 하거나 다른 범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다 보니 결국 기존의 일반 백정들은 자신을 구백정이라 부르고 화척들은 신백정이라 구분하면서 그들과 자신들이 같은 취급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구백정은 그냥 백성이라 부르게 되고 백정이란 말은 오직 화척들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죠. 결국 백정들을 양민으로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세조대에는 백정들이 도둑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묻는 내용이 과거 시험 문제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종 때는 한양 주변에 백정 도적대가 자주 나타나 조정에서 그들을 토벌할 회의가 열리기도 했죠. 그 당시 강도의 8에서 90%가 백정이라고 할 정도였으며 살인 강도범 380명을 조사하니 절반 이상이 백정 무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변인들과 어울려 지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친 행동과 범죄 행위를 계속한 끝에 정부에서도 결국 백정들이 그들의 거주지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관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조선 조정에서는 어떻게든 이들을 일반 백성으로 만들어보려 했었지만 떠돌이 생활과 사냥에 익숙하던 그들은 칼을 다루는 데 능숙했을 뿐 아니라 말도 잘 탔기 때문에 걸핏하면 산적으로 위장해 농민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관가까지 털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을 붙잡기도 쉽지가 않았던 것이 관리들이 도적대의 흔적을 따라가면 백정마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잘 타고 무기를 잘 다루다 보니 관리들조차 백정마을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백정들이 강도질을 하던 행위는 세종과 문종, 세조 시절 내내 끊임없이 계속됐다가 중종대가 돼서야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명종대의 임꺽정이 난 이후로는 자취를 감췄다고 하죠. 하지만 고려시대부터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문제를 일으킨 백정들을 바라보는 양민들의 시선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싸늘했다고 합니다. 성종 시절까지는 백정들의 양인들도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양에서 도축업을 금지하면서 그때까지 도축업을 하던 양인들이 모두 도축업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백정들은 법 같은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그들이 도축업을 전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백정들이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기는 했지만 양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 양인들이 일부러 백정이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도축업이 이익이 많이 남는 편이었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소의 경우에는 허가된 소에는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몰래 소를 잡아서 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았고 그 외에 양반집 잔치 같은 대형 행사에 불려가기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다 보니 입고 다니는 옷이나 집을 사는데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모아둔 돈을 딱히 쓸 수도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동네마다 부유한 백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후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제한에서 풀려난 백정들은 돈을 마음껏 씀과 동시에 백정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백정 일을 하면서 모은 거액을 보통학교에 기부했으며 만민공동회에서 연설까지 하고 훗날 교회장로와 은행원이 된 박성춘, 그리고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박성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재중원 의학교를 졸업하고 양의사가 되어 독립운동까지 한 박서양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이후 백정들은 일제강점기의 형평사 운동이라 불리는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중 장지필이라는 사람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가정교사와 공부를 하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인물이었죠. 이후 백정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형평사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에 걸쳐 형평사 운동이 계속됐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지는 못했죠. 때문에 이후에도 그들이 받는 대우는 비슷했고 6.25 전쟁을 겪으며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분위기가 생기고 나서야 도축업자들에 대한 차별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백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